제가 프로그램을 보고 좀 걱정이 들었습니다. 저 앞에 누가 강의하는지를 봤더니 누가 나오는지를 봤더니 김영석 작곡가였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셨죠? 김영석 작곡가가 공연을 하시면 저는 더 이상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김영석 작곡가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연은 좀 그래도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강연도 이렇게 잘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화학자입니다. 생명의 진화와 또 인간의 진화, 그리고 또 기업의 진화까지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연계를 보면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엄청난 다양성과 놀라운 정교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40억 년의 생명의 역사를 시간축으로 살펴보면 생명이 얼마나 다양하게 분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성 뒤에 가려진 또 하나의 진실이 있죠. 생명의 90%는 멸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연은 40억 년 동안 생존과 멸절의 실험을 해왔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기업의 생태계도 비슷합니다. 66년 전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에 살아남은 기업은 고작 12%입니다. S&P 500에 편입된 기업의 평균 수명은 1956년에는 33년이었지만 2021년에는 22년이었고 2027년에는 16년 정도로 예측됩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약 20%가 첫 해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반이 망합니다. 존속기간의 스케일 차이만 있을 뿐 생명의 세계와 기업의 세계는 비슷한 운명의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유형의 기업이 오래 생존을 했을까요? 그리고 단기간의 생존을 넘어서 영속하는 기업들은 어떠한 진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는 자연계에서 찾은 생존과 초생존의 원리를 통해서 기업의 생존과 초생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연계에서 생물들이 멸절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는 생존이고 둘째는 번식입니다. 자, 왼쪽 사진의 잎사귀벌레를 한번 보십시오. 자, 구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잎맥뿐만 아니라 벌레 파먹은 것 같은 모양까지 실제 나뭇잎과 비슷한 모양으로 진화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 수컷 공작새 보실 거예요. 암컷의 짝짓기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화려하지만 버거운 깃털을 진화시켰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생존과 번식을 잘하는 생물들에게 호의적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다윈이 만든 것이죠. 자연 선택과 성선택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윈은 1859년 종의 기원 초판에서 자연계의 다양성과 정교함을 설명하기 위해 자연 선택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자연 선택 이론에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변이, 두 번째 차별적 적합도, 그리고 대물림입니다.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일어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정의되었습니다. 자, 자연 선택 이론에서 도출할 수 있는 생존의 원리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은 망합니다. 두 번째, 생존 경쟁은 언제나 있습니다. 세 번째, 변이 없이는 진화도 없습니다. 네 번째, 환경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 성공의 비법이 대물림이 또 필요합니다. 이것을 저희는 진화 1.0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진화 1.0으로 초생존도, 생존이 아닌 초생존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연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초생존의 경로로 진입하는 대전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대해 진화학자 메이너 스미스와 서트머리는 생명의 세계에서 8차례의 대전환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성의 출현은 지구상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폭하는 그런 대전환이었고요. 다세포 생물의 출현은 식물, 동물, 균류로 생명체가 분화되는데 큰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자, 사회적 동물의 출현은 어떨까요? 생산성에 엄청난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탄생이죠. 언어의 탄생은 새로운 설계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온 대전환이었습니다. 이 8번의 대전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자연계에서
체절, 여러분 체절 아시죠? 몸을 이루는 낱낱이 마디를 말합니다. 이 체절이 처음 출현한 사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초생존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절 구조가 처음 나온 후 엄청나게 다양한 생물들이 캄브리아기 시기에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대전환과 체절 진화 등은 유리한 변이의 발생과 생성을 촉진하는 시스템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런 시스템의 특징을 진화력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진화력이 갖추어진 구조는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화력의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스 유전자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유전자는 초파리의 배아 발생에서 체절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발생 유전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 같은 진화학자에겐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초파리뿐만 아니라 쥐, 인간의 배아도 똑같이 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연은 혹스 유전자의 개수 그리고 조합 등만을 달리함으로써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동물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주했다고 할 수 있겠죠. 즉 혹스 유전자라는 레고 블록 같은 걸 가지고 초파리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혹스 유전자는 한번 생겨난 후에 모든 동물 발생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혹스 유전자는 다양한 동물들을 만드는 데 사용된 공통의 필수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는 진화력에 의한 초생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진화력을 만들어낼까요? 모듈성이라고 하는 이 특징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모듈은 특정 기능의 단위를 뜻합니다. 가령 우리 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엔진 파트, 에어컨, 바퀴 등이 있겠죠. 이런 파트들은 각각이 준 독립적인 모듈로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전체적으로 구성합니다. 즉 바퀴가 고장 났으면 바퀴만 새로 갈아 끼면 되지 전체를 다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듈성은 크게 통합성, 준독립성 그리고 위계성 조건을 만족시킬 때 생겨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하위 모듈 1의 내부에서는 구성 요소들 간의 연결이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응집적인 단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통합성이죠. 하위 모듈 1, 2, 3 사이의 연결은 매우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모듈의 실패가 다른 모듈들로 전파되는 것을 막습니다. 즉 각각의 모듈은 준독립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더 복잡한 상위 모듈은 덜 복잡한 하위 모듈들로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진화 1.0이 만약에 적응의 진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진화 2.0은 진화력 자체의 진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력이 강한 조직은 언제 탄생했던 길게는 몇십억 년 전이든 아니면 짧게는 사피엔스의 출현인 30만 년 전이든 대멸절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한 심지어 대멸절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생존해 왔습니다. 진화력의 핵심 요소인 모듈성을 그러면 기업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응적 잠재성은 변이를 양산하는 그런 조직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유연성은 연결과 협업을 통해 통합적인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강건성은 무엇일까요? 이 강건성은 일부 조직의 실패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진화력의 핵심 요소인 모듈성을 갖춘 기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글이 실천하여 성공한 그런 호라이즌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략은 사실 전략에 대한 전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에너지의 70%는 현재 코어 비즈니스에, 20%는 떠오르는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몇십 년 후의 비즈니스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즉 적응적 잠재성에 해당되겠죠. 호라이즌 3가 설령 실패하더라도 나머지 전체는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강건성입니다.
뭐 70대 20대 10 이런 비율을 최적 비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조직의 성격과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진화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듈적 조직을 한번 보십시오.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C가 있습니다. 칼리코죠. 그 다음에 AI 혁명을 만든 D의 딥마인드가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인 웨이모의 W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이게 방송되는 유튜브 Y죠. 예. 알파벳 그룹의 유연성, 잠재성, 강건성이 이런 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모듈성을 통해 진화력을 높이고 있는 또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농기계 전문 회사인 존 디어를 아실 겁니다.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을 추구했습니다. 동시에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을 내재화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잠재성과 유연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그리고 진화력이 강해졌습니다. 자, 단순 농기계 회사가 AI 회사를 인수하여 농기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업의 진화력을 높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컴퓨터 운전실 전면에 장착된 2대의 카메라가 작물을 스캔하여 헤더 바로 앞에 있는 작물들을 기반으로 컴바인의 전진 속도를 자동으로 설정하고 유지합니다. 존 디어 이러한 전환들로 인해서 이제 농업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조직 구조의 측면에서도 진화력이 높은 조직은 또 따로 있습니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극대화하는 코어 조직에 혁신을 시도하는 엣지 조직이 붙어있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이 또한 잠재성, 유연성, 그리고 강건성을 높이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초생존의 핵심은 진화력이고, 진화력의 핵심 요소는 모듈성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유리한 변이, 즉 혁신을 촉진하는 적응적 잠재성, 모듈 간 조합으로 생성되는 유연성과 다양성, 그리고 내적 견고함을 주는 강건성은 모듈성의 주요 특징입니다. 앞서 살펴본 구글, 알파벳, 그리고 존 디어 같은 회사들은 이 세 가지 특징을 대체로 다 가진 그런 초생존적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외에도 적응적 잠재성 측면에서 진화력이 강한 기업들로는 최근에 큰 이슈가 됐죠. 실패를 장려하는 조직 문화를 추구하는 스페이스 X 등이 있고요. 유연성 측면에서는 모듈적 제품들을 통해 손쉽게 다양한 형태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테슬라,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가 서로한 연결을 통해 생태계를 구성하여 큰 시너지를 내고 있는 애플 등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강건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공급 채널을 통해서 안정적인 콘텐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넷플릭스, 또 단일 실패로 인정하는 그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진화력이 강한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생존 기업의 특징은 바로 진화력이 강한 기업입니다. 진화력은 이로운 변이를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생존을 넘어 영속적 성공의 수준으로 들어가서기 위해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력의 핵심에는 바로 모듈성이 있습니다. 모듈적 구조를 가진 조직은 잠재성, 유연성, 강건성을 지닙니다. 자, 비록 생존을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40억 년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초생존의 원리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화력은 지속 가능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초생존력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지금 생존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좀 더 큰 차원의 진화력 게임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